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대문학사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해요. 일단 이제 김윤식 선생님께서 이 책을 쓰셨어요. 그 두 분이 어떤 분이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국 현대문학계의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두 분께서 한국문학사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처음에 책을 딱 펼쳐서 읽으면은 바로 현대문학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문학사를 어떻게 쓸 것인지가 나와요. 아마도 한국의 문학사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썼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중에 문학사를 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해서 써봐.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목부터 봅시다. 문학사는 실체가 아니라 형태이다. 제목은 이렇게 지어야 돼. 벌써부터 궁금하지 않아요? 왜 실체가 아니라 형태인지? 저만 그래요? 문학사를 서술한다는 거는 이중의 어려움을 지닌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문학사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문학과 역사를 동시에 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학사라는 건 일반적인 역사하고 다르게 감정적 차원에서 서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은 이제 이중의 어려움을 지녔다고 했는데 현대, 문학, 사 요 세 가지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현대, 언제부터가 현대인데? 문학이라는 게 뭔데? 사, 그런 것들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설명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가장 먼저 문학에 대해서 정의를 하십니다. 문학은 감동과 향유라는 정서적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산물이다. 그래서 문학사는 역사와 달리 예외적인 개인에 집중한다. 또한 문학은 상상력의 소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수정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리하면 문학에는 자율성과 고유성이 있다는 거죠. 상상으로 쓴 거니까 자율성이 있고 개인의 산물이니까 고유성이 있겠죠. 완성된 작품은 다른 누군가 바꿀 수 없다. 좋았어. 이제 문학이라는 게 뭔지 좀 알 것 같아. 그럼 이제 문학사를 써야지 하고 보니까 이게 어쨌거나 역사잖아요. 역사라는 건 선택해야 하는 거거든. 일어난 모든 일을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뭐 문학이 뭐 얼추 한 200만 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현대문학사가 그 200만 개의 문학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 읽을 거잖아. 나라도 안 읽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작품을 문학사에 실어야 될지 고민이 된단 말이죠. 일단 당연히 좋은 작품을 실어야겠죠? 그러면은 작품이 좋고 나쁨을 가르는 기준은 뭘까? 이 책에서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문학 작품은 일단 옳거나 틀리거나 하지 않다. 대신 2차적인 의미에서 그것이 좋아서 감동을 주었을 때 당시의 역사성을 따져서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문학 자체가 옳거나 그른 게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을 같이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서정주라는 시인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시를 되게 잘 쓰시는 분인데 이제 역사적으로 친일 활동이 있기 때문에 서정주라는 시인이 쓴 시는 정말 감동적이고 감정적 차원에서는 좋은 작품이지만 2차적인 의미로 감동은 주었는데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따져봤을 때 친일한 시인,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고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식으로 문학사에 실리는 문학들은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서 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학사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문학사를 기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학적 집적물을 부분과 부분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지는 전체로 파악하는 일이다. 이게 뭔 얘기냐? 말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학이라는 게 서로 관계가 맺어져 있는 형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학이라는 거는 하나의 바둑돌이다.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돌이 여러 개 놓여 있을 때 다른 돌과의 어떤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만 서로의 가치를 얻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일종의 의미망이 형성된다. 바둑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야 집이 형성되죠. 그래서 그 의미망이라는 거는 그 관계 가치를 부여한 자의 몫이다. 그러니까 문학사를 쓰는 사람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 자체에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문학사를 쓰는 사람이 어떤 가치를 먼저 정해요. 그 다음에 나는 이거가 좋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거에 맞는 문학을 이렇게 끌어와서 문학사를 서술할 수 있다는 거지. 아까 서정주 시인을 예로 들었는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문학사를 쓰는데 나는 뭐 역사적인 그런 맥락을 신경 안 쓸 거야. 시는 감동을 주면 돼. 뭐 시 잘 쓰면 됐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서정주를 이렇게 데려와서
이 사람을 봐라. 이 시대에 이렇게 시 잘 쓰는 사람 봤냐? 지금도 그렇게 쓰기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친일 활동을 한 사람들은 다 뺄 거야 문학사에서, 이러면은 이제 아예 이름이 언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시집을 읽어보기로 했어요. 서정주의 시집을. 그래갖고 이제 학교 근처 모여갖고 이제 서로 어떤 감상 같은 거 말하고 평가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제 그 형 중에 한 명이 오다가 이제 어떤 노인분한테 한 소리를 들었대요. 지하철에서 그 서정주 시집을 읽고 있으니까 이제 한 할아버지께서 오셔갖고 그 서정주 왜 읽냐고. 뭐야 독립운동한 한용운 같은 사람들 시집 읽으면 되지 서정주 왜 읽냐고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셔갖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왔대요. 이제 그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문학사를 쓰셨으면 이제 서정주라는 사람은 이름 코빼기도 안 보였겠죠. 그래서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의 문학적 집정물은 문학적 실체가 아니라 관계를 이루려는 기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의미인, 그러니까 즉 문학사를 쓰는 문학사가의 임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문학사를 쓰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태도가 나옵니다. 태도가 뭐냐? 한국 문학은 주변 문학을 벗어나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임화의 신문학사의 방법이라는 거를 이제 비판을 해요. 소위 이제 이식 문학론이라고 유명한데, 서양의 문학을 그대로 가져오고 답습하고, 저기 완성된 서양의 문학 모델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를 우리한테 이식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 서양의 문학을 따라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김윤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비판을 하죠. 유럽 문화는 완성된 모델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을 계승해서 우리가 문학사를 쓸 수가 있다. 왜 우리 문학은 다 갖다 버리고 저기 저 서양 문학을 갖다 써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화 간의 영향 관계는 주종, 그러니까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굴절이라는 현상이다. 게 더 좋고 우리 게 더 나쁘고 이런 상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굴절, 똑같은 데서 나오는데 이제 뭐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A라는 방향으로 간 거고, 이제 동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B 같은 방향으로 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한국 문학은 그 나름의 신성한 것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한국 문학사의 시대 구분은 그러한 인식 밑에서 행해져야 한다. 자, 이제 그러면 현대 문학사 중에서 문학하고 역사는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가 뭔지 정의를 해야겠죠. 현대 혹은 근대는 언제부터냐?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일제강점기와 거의 맞물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민사관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뭐야, 너희 일본 덕분에 근대화한 거잖아. 일본 아니었으면 근대화도 못했겠네. 이런 얘기를 듣겠죠. 그러면 한국은 스스로 근대화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걸 거부해요. 대신 우리에게 있었던 근대화의 씨앗을 찾습니다. 그래서 문학으로 한정한다면 근대는 영정조시대부터다. 이렇게 딱 박아놓고 시작을 해요. 우리가 스스로도 근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꽤 있지만, 근대의 시작을 영정조시대부터 잡은 거는 아주 획기적인 시도입니다. 그러면 납득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그 근거가 뭔지 보겠습니다. 영조 정조 시대에 신분제도가 혼란했다. 화폐가 유통되고 있었으며 조선시대의 문물제도를 근본적으로 회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장경제가 형성되고 있었고 한글을 사용했으며 평등사상이 확산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근대 문학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는 다 됐습니다. 현대 문학사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문제. 누구부터 시작해야 되나? 소설의 경우는 명확합니다. 1917년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작품부터입니다. 소설가 이광수 역시 친일 활동 때문에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는 점 때문에 이광수의 무정은 반드시 언급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비판하는지는 본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거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광수의 무정이 최초의 근대소설일까요? 한국 문체라는 형식의 반봉건이라는 내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봐도 어색하지 않은 문체를 가지고 있고, 내용에서는 자유연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교사회의 결혼 풍습 때문에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광수는 그러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연애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작품이 있기 전에 이미 자유연애라는 풍습이 등장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광수가 무정을 통해서 그것을 작품으로 남겼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한국 문체로 말이죠. 자, 소설은 됐고, 그러면 시는, 근대 시는 누구부터 시작인가? 이거는 여전히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김현, 김윤식 선생님께서는 주요한의 아름다운 새벽부터 시작이라고 잡습니다. 물론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야기는 김소월, 한용운, 이상화 이때부터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지만요. 그렇다면 근대시라는 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그거는 자유시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시조 같은 거 배울 때 뭐 초장, 중장, 종장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랬듯이 과거에 시를 쓸 때에는 아예 글자 제한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사설시조라는 게 등장하고 뭐 중장의 길이가 매우 길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형태를 가지려는 움직임이 보이기는 했지만 종장 천머리 세 글자는 여전히 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근대시부터는 그런 형태적인 제약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유롭게 쓰다 보니까 산문시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으로서 한용운이 중요한 이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문, 시라고 하면 행이나 연을 구분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구분 안 해도 시네? 그러면 시라는 예술은 형태로 정해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뭘로 정해지나요? 그래서 이제 김소월이라는 사람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진달래꽃이라는 시로 유명하죠. 김소월은 리듬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줍니다. 이 책에 의하면 김소월은 리듬이 글자 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뭉텅이의 글을 읽는 데에서 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시인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거는 기존에 있던 김소월 시인에 대한 어떤 평가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김소월 시인의 작품은 뭐 7호조다, 4사조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글자 수 위주의 분석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진달래꽃을 예시로 많이 들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7글자, 가실 때에는 5글자 뭐 이런 식으로 7글자, 5글자, 7호조로 뭐 그렇게 김소월은 시를 썼다. 그리고 이것은 뭐 일본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물론 뭐 실제로 이런 게 일본에서 영향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김소월은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쓴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썼다. 다시 말하면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는 단순히 5글자, 7글자로 배치해서 리듬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혹은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라는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리듬은 한 뭉치의 어휘를 읽는 데에서 오는 거니까. 참고로 이건 제가 책을 읽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어쨌거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글자 수가 아니라 의미 단위,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단위로서 리듬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글자 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자유시고. 자, 그러면 이제 됐네요. 이제 시작점까지 잡았으니까 문학사를 쓰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언제 쓰면 되냐고요? 아마 누가 쓰라고 시킬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열심히 쓰시면 되겠습니다. 안 시키면 말고. 자, 아무튼 그러면 모두들 파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